당신이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출근길에 사용한 스마트폰, 점심 식사로 먹은 음료수, 퇴근 후 본 넷플릭스까지 모든 것이 사실 한 곳에서 나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30배로 곱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돈을 가진 조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듣는 거의 모든 것을 조용히 소유하고 있죠. 오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금융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름일 텐데요. 이 회사가 관리하는 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12조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조 단위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합쳐도 2조 달러가 채 안 됩니다. 블랙록은 그것의 6배에 달하는 돈을 손안에 쥐고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와닿는 비유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 80억 명에게 각각 1,500달러씩,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살 노인까지 모든 인류에게요. 아니면 이런 상상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10억 원씩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돈을 펑 써도 3만 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이죠. 최근에 벌어진 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블랙록이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있는 전략적 항구 2곳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23개 나라에 퍼져 있는 43개 항구의 경영권까지 한꺼번에 가져갔어요.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겨우 240억 달러였습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주머니 돈 수준이죠. 이 회사에게 240억 달러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는 것만큼이나 사소한 지출이라는 뜻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운하가 막히면 배들은 남미 대륙을 빙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 운송비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핵심 통로를 이제 한 기업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3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블랙록이 가진 돈은 그것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50년 동안 빚을 내며 쌓아온 부채의 3분의 1을 단 한 회사가 손에 쥐고 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애플이라는 회사 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블랙록의 자산은 애플 시가총액의 4배가 넘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뭘 하는 곳이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모았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블랙록은 그냥 평범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주고 그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죠. 문제는 그 규모입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돈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상 세계 경제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블랙록은 이 모든 돈이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고객들의 돈을 대신 굴려주는 것뿐이라는 주장이죠.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블랙록에 1천만 원을 맡겼다고 칩시다. 그 돈으로 블랙록이 어떤 회사 주식을 사면 그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블랙록입니다. 배당금은 당신에게 가지만 실제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은 블랙록이 쥐고 있는 것이죠.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에 손을 뻗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업계부터 시작할까요? 애플 주식의 약 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주주죠. 마이크로소프트는 7.5% 정도,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6%, 메타는 8%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에 블랙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와 제약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얼마 전 최고 경영자가 총격을 당해서 뉴스에 대서특필됐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기억나시죠? 그 회사도 블랙록이 큰 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화이자도 마찬가지예요. 통신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와 세제를 만드는 존슨앤존슨이나 P&G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행은 어떨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같은 거대 은행들의 주요 주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블랙록입니다. 에너지 분야를 보면 테슬라는 물론이고 쉐브론이나 엑손모빌 같은 전통적인 석유 회사들까지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코카콜라도, 펩시도, 카드로 결제할 때 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주말에 보는 디즈니나 넷플릭스도, 장을 보러 가는 월마트도 모두 블랙록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목록이죠. 이 중에서 무려 480개 기업에 블랙록이 평균 5% 정도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96%입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이 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스마트폰 알람을 끕니다. 블랙록이죠. 세수하고 양치할 때 쓰는 치약과 칫솔을 만든 회사도 블랙록이 주주입니다. 출근길에 타는 차, 그 차에 들어가는 기름, 직장에서 쓰는 컴퓨터 와 소프트웨어, 점심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마시는 음료, 저녁에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현대인은 블랙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자급자족하며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은행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의 대주주가 누구일까요? 또 블랙록입니다. 땅을 사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록이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부동산과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쯤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회사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장악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1980년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주인공은 레리 핑크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1952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신발 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레리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에 취직했죠.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곳이었는데 당시로서는 꽤 잘 나가던 은행이었습니다. 레리는 그곳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섬을 다루는 부서에 배치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가 관리하는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월스트리트 전체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됐죠. 그때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젊은 금융맨의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1986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레리가 시장 흐름을 잘못 읽은 겁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빗나갔고 그 결과 단 한 번의 거래로 1억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월스트리트의 영웅에서 패배자로 전락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회의에서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죠. 결국 레리는 은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해고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이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레리 핑크는 달랐어요. 몇 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랙스톤이라는 유명한 투자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슈워츠먼이 레리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자기네 회사 안에 새로운 펀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맡아서 운영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방금 1억 달러를 날린 사람에게 왜 거액의 돈을 맡기겠다는 걸까요?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또 다른 파트너는 피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전직 미국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민간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1억 달러를 날린 젊은이를 영입했다는 것. 이 조합이 묘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쨌든 레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988년 그렇게 블랙록이 탄생했어요. 초기 자본금은
고작 $200만. 창립 멤버는 레리를 포함해서 8명이었죠. 전부 레리의 옛 동료들이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회사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기업을 분석해서 잘 될 것 같은 곳을 골라내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문제는 이 방식이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측이 맞으면 대박이지만 틀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레리는 $1억 날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박 같은 투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고르지 말고 시장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자는 것이죠. 마치 카지노에서 룰렛을 돌릴 때 한 숫자에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숫자에 조금씩 베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은 못 터뜨리지만 큰 손실도 보지 않아요. 시장이 3% 오르면 펀드도 3% 오르고 시장이 2% 내리면 펀드도 2% 내립니다. 이런 방식이 새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1970년대에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뱅가드라는 회사를 세우면서 이 개념을 도입했었죠. 블랙록은 그걸 따라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랙록이 관리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1990년에 $2억 운용자산이 2000년에는 $1900억 됩니다. 10년 만에 거의 1000배가 불어난 거예요. 2004년에는 $3500억, 2006년에는 메릴 린치라는 거대 투자은행을 통째로 사들이면서 처음으로 $1조 돌파합니다. 2010년에 3.5조, 2021년에 10조를 넘어서 지금은 12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인덱스 펀드 전략이 좋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를 원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정도 속도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뭔가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레리 핑크는 그 비결이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랙록에는 알라딘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알라딘은 자산부채 파생투자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리적으로는 보안이 철저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수천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건 기본이고 더 중요한 기능은 위험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블랙록의 설명에 따르면 알라딘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분석합니다. 경제 통계는 물론이고 정치적 불안정성, 기상 상황, 심지어 위성 사진까지 검토한다고 해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고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투자가 안전한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핵심에는 아주 복잡한 수학, 특히 확률론과 통계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죠. 이 시스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보이는 대로 사들이고 있어요. 최근 5년간만 해도 이런 회사를 3곳이나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리 핑크는 세상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떠들기 훨씬 전부터 이미 트레이더들을 해고하고 수학자와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알라딘이 관리하는 돈이 블랙록 자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9년부터 이 시스템을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약 $21조 자산이 알라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미국 전체 국내 총생산이 $25조 정도니까 미국 경제의 80% 이상이 사실상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도 사무실에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컴퓨터는 가짜 거래 내역을 생성하는 기계였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였죠. 블랙록이 그런 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때로는 편리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주식을 팔고 저 주식을 샀습니까? 알라딘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 항상 수익을 내고 손실은 거의 없습니까? 알라딘이 똑똑해서요.
알라딘의 알고리즘을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증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블랙록에게는 알라딘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블랙록에는 전문 로비스트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블랙록에 유리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또한 블랙록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액수를 기부합니다. 주로 민주당이지만 공화당도 빠뜨리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다른 대기업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블랙록이 특별한 건 인적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를 떠날 때 블랙록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의 전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퇴임 후 블랙록의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급여는 얼마였을까요? 주당 하루만 일하고 연 6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하고 11억 원이면 1시간당 1억 원이 넘는 셈이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에서 일하던 고위 관료들이 은퇴하면 블랙록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지난 20년간 이렇게 블랙록으로 옮겨간 전직 관료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해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정부로 들어가는 경우죠. 특히 증권거래위원회에 많이 갑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곳입니다. 감시를 받아야 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감시하는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회전문 인사라고 부릅니다. 블랙록에는 정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블랙록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처음 이런 일이 생긴 게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베어스턴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미국 정부는 블랙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블랙록은 알라딘 시스템을 동원해서 어떤 자산을 살릴지, 어떤 걸 포기할지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베어스턴스는 JP 모건의 헐값에 팔렸고 일부 자산은 회수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도 같은 시기에 위기를 맞았는데 블랙록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결국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고 그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블랙록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스위스, 그리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 정부의 경제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7,500억 러치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관리할 회사로 블랙록을 지정한 겁니다. 정부가 블랙록에게 7천억 달러를 맡긴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블랙록은 연준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여럿 고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블랙록 출신들도 연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같은 중요한 결정 말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면 투자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컨설팅 부서와 투자 부서 사이에는 만리장성 같은 벽이 있다고 주장하죠. 절대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도에서 마주치고 같이 점심을 회식을 하는데 정보가 안 새어나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악의적인 사람들은 블랙록을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레리 핑크가 1980년대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나중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씨앗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블랙록이 위기 직전에 위험한 자산들을 다 팔아치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위기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최근 몇 년간 블랙록은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단독주택을 사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개별 가구가 살던 집까지 매입합니다. 가격은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제시하죠. 일반 가정은 블랙록과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록이 미국인들에게서 집을 살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블랙록과 가격 경쟁을 하겠습니까? 블랙록이 산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임대를 놓고 일부는 그냥 비워둡니다. 나중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태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블랙록과 그 동료 회사들이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평생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죠. 이게 우연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의심합니다. 2016년에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이는 자리죠. 거기서 덴마크의 한 활동가가 에세이를 발표했어요.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지만 행복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이 집도 차도 물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빌려 쓰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원래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었어요. 공유 경제의 미래를 그린 거였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부자들이 서민들에게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라고 해석한 겁니다. 블랙록의 부동산 매입이 바로 그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레리 핑크는 이런 의심을 부채질하는 발언을 자주 합니다. 작년 다보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구 감소는 사실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나라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기가 더 쉬워지죠. 사람이 없으면 로봇 몇 대만 있으면 되니까요. 10조 달러를 가진 사람이 인구 감소가 좋다고 말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올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포춘 500대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뿐일 겁니다. 나머지는 노후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블랙록이 수많은 연금 펀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섬뜩한 발언이죠. 내가 평생 모은 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한테 연금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팬데믹 초기에 레리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전염병이 우리의 취약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계기로 우리가 더 큰 위협, 즉 기후변화와 싸우는데 모든 힘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 다른 의제를 밀어붙이자는 식으로 들렸던 거죠. 음모론자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든 화이자와 모더나의 대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했어요. 당연히 블랙록이었습니다. 일부는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다는 우한 연구소와 블랙록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죠.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블랙록은 몬산토라는 농업회사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몬산토는 유전자 조작 농작물을 만들어서 논란이 많았던 회사예요. 그들이 개발한 씨앗은 저작권으로 보호됐습니다. 농부들이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도 다음 해에 수확물에서 씨앗을 뽑았을 수 없었어요. 계약상 금지됐거든요. 매년 새로 몬산토에서 씨앗을 사야 했습니다. 동시에 몬산토는 전 세계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조합이 너무 불길해 보였던 나머지 2018년에 독일 회사가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아시아의 브랜드를 없애버렸어요. 블랙록은 당연히 몬산토의 주주였습니다. 식량을 통제하려는 계획의 일부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죠. 암호화폐 쪽도 재미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그 정체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일각에서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없어요. 다만 블랙록의 행보가 의심스럽긴 합니다. 처음에 레리 핑크는 암호화폐를 마약 거래나 돈 세탁에나 쓰인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지금 블랙록은 6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굴 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음모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블랙록이 전체 채굴 능력의 51%를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블랙록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방향성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블랙록은 언론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폭스뉴스 12%, CBS 16%, CNN 12%, 디즈니 12%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디즈니는 ABC 방송을 갖고 있죠. 거기다 미국 전역의 일간지 250개를 소유한 회사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싱클레어라는 회사 지분도 10% 정도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지역 방송의 70% 이상을 통제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켜서 뉴스를 보든 신문을 펼쳐 기사를 읽든 결국 블랙록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주류 언론에서는 블랙록을 거의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면 광고가 끊길 테니까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딧 같은 사이트에 블랙록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봇 계정들이 나타나서 옹호 댓글을 달아요. 정치 쪽은 어떨까요? 터커 칼슨이라는 보수 성향의 유명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블랙록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를 통해 미국 선거를 조작한다고 주장했어요. 도미니언은 투표 집계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블랙록이 투자한 건 이름이 비슷한 완전히 다른 회사였어요. 그렇지만 일단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트럼프의 귀를 스친 총알은 20대 청년이 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몇 년 전에 블랙록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펜실베이니아의 한 학교에서 촬영한 광고였는데 배경에 학생들이 몇 명 나왔고 그중 하나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블랙록은 즉시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학생을 모릅니다. 우연히 화면에 찍힌 것뿐입니다. 광고도 모두 삭제했죠. 그렇지만 음모론자들은 이걸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블랙록이 트럼프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죠. 사실 블랙록은 줄곧 민주당을 지원해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블랙록에 불리할 거라는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살을 사주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2조 달러를 가진 조직이 정말로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다면 20대 청년한테 총을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블랙록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회사가 두 개 더 있어요.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이 셋을 합쳐서 빅리라고 부릅니다. 뱅가드가 관리하는 자산은 10조 달러,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4.5조 달러입니다. 합치면 26조가 넘습니다. 미국 국내 총 생산과 맞먹는 규모죠. 더 중요한 건 이 세 회사가 거의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주주 명단을 보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나란히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아마존도, 페이스북도 똑같습니다. 이 세 회사가 사실상 미국 경제, 아니 세계 경제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펩시와 코카콜라, 이 두 회사는 경쟁 관계죠. 서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펩시의 주주 명단을 보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있어요. 코카콜라는 역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주주들이 경쟁사 양쪽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펩시가 가격을 낮춰서 코카콜라를 이기려 하면 블랙록은 손해를 봅니다. 코카콜라 주식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코카콜라가 공격적으로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펩시 주가가 내려가니까요. 결국 두 회사는 적당히 경쟁하는 척하면서 둘 다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펩시와 코카콜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런 구조가 반복됩니다. 항공사, 은행, 제약회사, 식품회사, 심지어 언론사까지 주요 기업들의 주주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선택지가 같은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시장 경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경제 체제를 배웠습니다. 자본주의는 민간이 소유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스템, 사회주의는 국가가 소유하고 중앙에서 계획하는 시스템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뭘까요? 세계의 거대 기업이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한 곳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말입니다. 블랙록은 물론 이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저 고객의 돈을 관리할 뿐이고 각 기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죠.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각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자기 회사를 경영하니까요. 문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예요. 그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알라딘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업 비밀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결과만 볼 뿐이죠. 레리 핑크라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최근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레리는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개념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자는 것이죠. 특히 소위 진보적 가치라고 불리는 것들을 기업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기업들이 일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성 담당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 광고에 소수자를 더 많이 등장시키고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죠. 왜 그랬을까요? 블랙록이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레리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미국 기업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양성 부서를 해체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캠페인을 중단했죠.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자 전체 기업 세계가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중앙 통제를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환경사회 지배의 구조였지만 내일은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레리 핑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파란 옷만 입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의류 회사들이 일제히 파란 옷 생산을 늘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유행인 줄 알고 파란 옷을 사게 되겠죠. 블랙록의 투자 중에는 논란이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자 단속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국경에 세우는 장벽, 감시 카메라, 구금 시설 같은 것들이죠.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한편으로는 석유 산업과 무기 산업에도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블랙록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유죠. 그러면서도 블랙록은 환경 보호를 외칩니다. 레리 핑크가 기후변화 대응에 7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블랙록 입장에서는 푼돈이지만요. 한편으로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베는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르네오까지 전 세계 원시림이 블랙록의 돈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관련 투자입니다. 작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블랙록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된 14개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통신 장비 회사부터 시작해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회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제재 대상인데도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재교육 캠프와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탄압이라고 비난하는 바로 그곳 말이에요. 조지 소로스까지 나서서 비판했을 정도였습니다. 억압적인 정권에 투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충고해. 블랙록의 변명은 뭐였을까요? 고객의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다. 즉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힙합 음악과 블랙록을 연결시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블랙록이 소니 뮤직 같은 대형 음반사의 주주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 음반사들이 1990년대부터 갱스터 랩을 상업화했어요. 마약, 총, 폭력, 범죄를 미화하는 노래들이 쏟아져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블랙록은 민영 교도소 산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채울 죄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흑인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도하는 문화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 모든 게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블랙록의 자산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몇 년 안에 미국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겁니다.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까지 합치면 이미 넘어섰죠.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나요? 17세기에 영국이 만든 무역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와 무역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영국 정부보다 더 부유해졌고 자체 군대와 해군까지 갖추게 됐죠. 사실상 인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가 이 회사를 국유화했는데 그때쯤이면 회사가 정부를 삼킨 건지 정부가 저 회사를 삼킨 건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지금 블랙록과 빅네일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미국 정부와 구분이 안 될 만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합쳐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미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사버릴 수도 있겠죠. 12조 달러면 작은 나라 하나쯤은 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완전히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자본주의는 여러 기업이 경쟁하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뭔가요? 세계 회사가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주요 결정이 한 곳에서 내려집니다. 이게 자본주의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알라딘이라는 블랙박스가 결정하고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른 채 결과만 받아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정부를 선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4년 후에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블랙록은요, 우리가 선택한 적도 없고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출근할 때 타는 차, 일할 때 쓰는 컴퓨터, 저녁에 보는 텔레비전, 주말에 입는 옷, 휴가 때 가는 호텔, 은퇴 후 받는 연금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서 통제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일까요? 블랙록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돈은 돈을 끌어들이니까요. 12조 달러는 자체의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죠.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집니다. 언젠가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겁니다. 어쩌면 이미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선택지가 똑같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레리 핑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가 숲을 베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가 정말로 인류를 상대로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문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블랙록은 무언가를 사들이고 있을 겁니다. 회사를, 땅을, 기술을, 어쩌면 미래 자체를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